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경진 그리고 이상일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국회 본회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법, 정인이법,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하지만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후퇴안이란 비판이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인이법 관련해가지고는 졸속 입법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법이 통과가 됐으면 사실은 이제 유족들이 농성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온도가 뭐 영하 20도 가까이 되는데 아마 농성을 계속 하실 것 같거든요, 보면. 그래서 좀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요. 네. 근데 사실은 보면 이게 중대재해와 관련해 가지고 실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또는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 시행 유예 기간을 지금 3년을 뒀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실 아예 적용 대상에 좀 제외를 시켰고 아마 좀 그런 부분도 불만인 것 같고 또 벌금형에 하한선을 두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결국은 이 법이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불만과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현실은 현실이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두루두루 들어서 비교적 현실 속에서 시행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된 건데 일단 좀 시행을 몇 달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좀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현재 농성하고 계신 그 유가족분들의 좀 마음을 좀 우리가 계속 읽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설득과 그분들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네, 이 의원님. 네, 법 시행은 이제 1년 뒤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당되는 기업들은 정말 이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 제대로 세워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잘못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사업주, CEO, 안전관리이사 이런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징역 1년 이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김용균 씨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낙담을 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추가 이제 뭐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으면 좀 보완을 하는 측면이 필요하고 한편으로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굉장히 좀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어려운 분들이 이제 기업을 하신단 말이죠. 네네. 그분들은 또 불안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 경총 같은데 대한상의 이런 데서는 중대재해법이 좀 기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 종합적인 어떤 보완책 같은 게 좀 나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균형성, 비례성이 좀 맞는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겠고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좀 즉각적으로 좀 개정을 하는 이런 측면들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50인 미만의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는 네. 2년 유예를 법 시행한 다음에 2년 유예니까 이제 3년 뒤에 시행을 하는데 그렇죠. 네. 네. 그 기업들에게 하청을 준 원청 업체 또 5인 미만의 뭐 소상공인들 뭐 기업 주들에게 하청을 준 원청 업체는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 업체는 처벌을 받게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청업체 걱정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만약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법에 무리한 부작용이 나올 경우에 이거를 잘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맞짱 토론을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공방에 이제 불이 붙었는데요. 여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이제 연일 강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금권 선고라고 거세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저는 국민의힘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우리가 작년 5월에 한번 했죠. 물론 결정은 총선 전에 해서 여당이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뭐 분석도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14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작년에 줬는데 소비 진작 효과는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피해가 굉장히 큰 그런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옳다. 이런 의견까지 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아마 11일부터 맞춤형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그게 시작도 안 됐는데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주자. 이거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의식한 퍼주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의 양양자 최고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이게 전 국민 위로금 형식으로 주자. 우리 지금 국민들 세금을 권력을 잡았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써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본인 돈으로 위로금을 국민께 주신다면 그건 저희들이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국민 세금을 마치 생색내듯이 선거를 앞두고 위로금으로 준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김경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여당 내에서 아직 이 안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최근에 보면 가령 뭐 태권도장은 되는데 또 킥복싱장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으면서 정부에서 좀 미세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네. 있는 이런 과정들이고 그런 와중 속에서 워낙 국민들이 이제 모두가 힘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온 것 같고요. 결국은 보면 이제 이 부총리나 또 총리께서도 또 생각이 좀 다양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한 1년 이제 올 연말까지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근 한 2년 가까이 가는데 산업 구조라든지 고용과 관련된 근본적인 재편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뭔가 이 필요한 좀 역할을 위한 재정 지출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너무 지금 국민들이 대체로 다 힘든데 그중에서도 아주 좀 특별히 더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가는 아마 그런 지원이 아마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마 여당하고 지금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은 확정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여권의 잠룡들이 전 국민 지급에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맞춤형 지급에 힘을 실었던 이낙연 대표가요. 이번엔 전 국민 지급으로 이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네. 또 사실은 이낙연 대표도 총리를 하실 때는 이게 조금 생각할 여지가 많다. 이제 재정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때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또 정치 현장에서 와서 있다 보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일선의 국민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아픔을 같이 해야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이 아픔을 어떻게든지 좀 풀어야겠다. 이 네. 생각에서 아마 그런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낙연 대표는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사실은 물러나게 돼 있죠.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 이제 대권 도전을 하려면 그런데 아마 4월 7일 전에 물러나도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지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공천 과정에 또 이낙연 대표가 이제 깊숙이 개입할 거고요. 선거를 의식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다르다. 국민들에게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고통에 비례한 어떤 지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1차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지금 2차, 3차는 선별적으로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피해를 입고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아서 정부도 그렇게 한 건데 지금도 정세균 총리는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 가지고. 그것도 정세균 총리는 맞춤형으로 좀 주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과거에도 작년에도 원래는 50% 재난지원금 그랬잖아요. 국민 50%. 네네. 맞춤형으로 주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선거 앞두고 전 국민한테 주자 100%로 간 거 아닙니까? 일단 정부의 입장은 차등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선별적으로. 네. 그런데 선거가 가까이 다가가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서울, 부산에서 현재 뭐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전 국민한테 주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럴 때 대통령, 총리 이런 분들이 중심을 잡고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의 세금을 필요한데 꼭 맞춤형으로 제때 쓰는 거, 잘 쓰는 거 이런 생각을 확고히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보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두고 그 충돌하는 그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요청을 하자 정세균 총리가 SNS에 재정을 더 풀자 이런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자고 이제 날선 이제 그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날리셨는지 그러니까 그 배경을 좀 아무래도 들어볼까요? 이게 국가 금고를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애환을 느끼는 분하고 거기서 정책의 간극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상희 선배님 이제 이렇게 작년 선거 때 얘기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황교안 대표님도 결국은 아마 전 국민 다 지원하자라는 쪽으로 이게 동의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국민들하고 접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냥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정책 방향이 좀 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국가를 현실적으로 경영하고 세수를 걱정하고 또 그다음에 이게 길게 좀 보고 가야 될 관료라든지 행정부를 운영하는 이쪽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보면서 천천히 시간 조절을 해가면서 이걸 풀 걸 풀어야 된다. 지금 이 생각 때문에 아마 이런 충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건 대단히 건전한 논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최적의 국가 운영 방안인가 이런 것을 고심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논쟁은 많이 있었으면 있을수록 좋고 여야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현상이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예. 거군요. 네, 이건. 예, 그건 맞습니다. 우리 지금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도 차제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에 하나 보탤 것이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그 주장에 대해서 좀 단세포적이라는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세균 총리도 지금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오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좀 견제하려는 그런 측면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의도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고 사실은 발단은 이재명 지사에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정세균 총리의 입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번 두 번째 또 주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그거를 정세균 총리가 마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자기 페북에 썼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렇게 동의한 것처럼 써가지고 환영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말씀에 붙여서 해가지고 딱 지목을 해가지고 단세포적이라는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자기 입장은 그와 좀 다르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비판한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되 지역 화폐로 다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경기도의 화폐로 주고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또 가시 있는 이야기를 했죠. 그 지역 화폐로 주는 거 별 효과도 없다. 차라리 그 신용카드 충전시키는 게 훨씬 낫다. 이거는 이미 총리실 산하의 조세재정연구원하고 지금 이재명 지사 경기도 산하의 경기재정연구원인가요? 거기가 지금 또 싸우고 있습니다. 네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로 주는 건 그다지 효과가 없다. 오히려 지역화폐 발행 비용이나 이런 코스트, 비용이 더 수반이 되고 효과는 덜하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또 발끈해가지고 국책연구원 자격 없다. 뭐 이렇게 네. 하니까요. 굉장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상희 전 이게- 의원, 예. 말씀하시죠. 그게 저는 네.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경기지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래도 좀 지사 입장에서는 거기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지역 화폐로 발행을 하면 결국은 소비가 지금 경기도 안에서 지금 소비가 돌아가거든요, 보면. 그리고 경기도의 인구 규모라든지 그 재정이라든지 이 발행되는 지역 화폐 규모가 적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경기도 전체는 조금 더 이렇게 불의 온도가 좀 따뜻한 셈이죠. 근데 네. 경기도 위에 타 지역
을 가지고 본다면 돈을 거기서 경기도에서 인구도 많은데 묶어버리면 사실 뭐 충청도나 전라도나 뭐 제주도나 이런 데는 어떻게 먹고 살으란 말이냐 이제 당장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각각 자기가 맡고 있는 기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논쟁은 전체적으로 보면 참 비교적 긍정적인 논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이제 갈리는 거는 이런 설전이 뭐 여권의 그 대선 주자로서 기싸움을 일종의 하는 뭐 양상이 있다. 또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네,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네, 보태면 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을 지금 맡겠다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나라 운영을 하겠다는 분들인데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근시안적이다. 현재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기관들 뭐 조세재정연구원 말고도요. KDI가 또 행정안전부가 위탁을 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게 있어요. 작년에. 그러면 효과는 굉장히 없어 보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역화폐를 써서 경기도는 좀 좋아졌다고 쳐요. 근데 그게 제로섬 게임이다 이거죠. 다른 지역에서 소비할 것을 경기도가 빼앗아가는 셈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나라 전체를 좀 생각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기 지역에서 이 좋은 성과가 안 나오면 그게 다음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또 그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토론은 여기서 이제 뭐 또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가 또 있어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또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전격 이제 회동을 했는데 물론 두 분은 다 뭐 단일화 때문에 만난 건 아니다. 새 인사차 만난 것뿐이다라고 이제 부정은 하고 있지만은 그 안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 러브콜에도 빅텐트 그러니까 범야권 연립으로 통합 경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안 대표의 이런 그 이야기 그 어떤 셈법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 안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정당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러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가는 것은 본인이 그냥 통합 범야권 후보로 나갔을 때보다도 파괴력이 좀 득표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칠 때는 아무래도 그 100% 국민 자유 경선이라고 하지만 그 경선에 참여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경선 참여로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그 경선 과정에서도 분리할 수 있다.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에 들어와서 하고 당신을 위해서 100% 이 개방 경선까지 마련을 해줬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아마 그런 서로 간의 계산이나 셈법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 대표는 어쨌든 현재 입당은 손해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 단일화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둘 수 있는 수가 있죠.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힘 마찬가지고 또 시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우중을 서로 타진하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가 두 분이 만났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만약에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없었거나 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안 했거나 하면 두 분이 지금 안 만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만났다는 건 일단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요. 우리 김경진 의원 말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이미지는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5.18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정말 광주 시민들께 사과도 하셨고 그 진정성은 어느 정도 굉장히 그 광주 시민을 비롯해서 호남에 계신 분들이 받아주신 것 같고 또 과거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 나름 변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인적 쇄신도 이루어졌고 지금 서울과 부산 여론조사 그리고 전국적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제 앞서는 여론조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미지는 좀 나빠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단일화가 중요하다.
단일화를 해야 이긴다. 이제 야권 입장에서 이런 절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실함이 결국은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쪽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있겠지만 결국은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단일화 가능성은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좀 네.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김종인 의원이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회동 이후에 앞으로 안철수 대표 만날 일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다시 후보 단일화는 적절한 시기에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도 잘 속내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안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아마 만남을 가졌던 것도 안 대표 측에서 그냥 신년 인사한다고 상당히 이렇게 집요하게 만나자고 하니까 아마 그냥 만나 주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만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인 생각은 안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대단히 많은데 당내 전반적인 생각은 어쨌든 이게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당내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안철수 만나고 또 단일화도 마음에는 조금 덜 내키지만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마 이 정도가 제가 짐작하는 속내가입니다. 네, 이 의원님.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국민의힘은 일단 후보를 선출하고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후보로 또 열심히 뛰고 해서 선거에 임박해서 소위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낫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를 만나서 일단 입당을 해서 들어와서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안철수 후보가 안 들어올 걸 이미 아시면서 그런 말씀 한번 던져보신 것 같고, 근데 김종인 위원장 말씀대로 그대로 될지 아니면 그 전에 지금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책임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의 경우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을 해서 통합 경선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좀 더 쉬운 방식은 그런 통합 경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안철수 대표의 이제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죠.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힘과 이렇게 통합하는 이걸로 유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경선 룰을 100% 시민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정책을 내놓고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단일화는 적절한 시점에 또 여당이 어떻게 하는지 봐가면서 하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 결국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기다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근에 이제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그 입당을 하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에 오면은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좀 독특한 조건부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게 당을 위한 희생인지 아니면 개인의 승부수를 띄운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런 출마 선언은 처음 다 뵀어요. 모르신다고 하시네. 처음 봤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액면 그대로 읽는다면 그만큼 안철수 대표를 입당시켜서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을 시켜서 그냥 후보로 내보내겠다. 거의 저 정도면 입당하면 내가 당신 밀어줄게. 네. 서울시장 나갈 수 있도록 당내 경선도 도와줄게. 아마 통 크게. 예, 뭐 이런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어서 그만큼 안철수 대표를 반드시 끌어들여야겠다. 지금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읽히는데 네. 문맥 자체나 표현은 상당히 웃기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좀 압박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합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저 입당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입당 또는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해도 어차피 한 울타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서 안철수 후보와 표를 갈라먹게 되면 민주당에 어부지리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일화를 이제 압박하는 저런 측면이 있고, 저는 일단은 오세훈 후보도 출마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를 한다면
서울 시민을 비롯해서 서울시와 관계없는 우리 다른 곳의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의 경쟁이 굉장히 관심을 높이면서 서로 지지율을 끌어주는, 견인하는 이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이 상황은 굉장히 흥미진진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한 90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전개 상황을 또 쭉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